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연지도사 시장조사론 담당하고 있는 김홍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통계부문 쪽을 보시면 문항구조가 이제 굉장히 복잡화됐고 정교화되는 등 답안 작성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 분석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전년도에는 이제 판별 분석이나 다차원 척도법 이런 그 전까지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에 기존에 통상적으로 출제되던 그 범위와는 다소 다른 문제들이었죠. 이들 문제들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중회귀 분석이 나왔고요. 30점. 그리고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 30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이나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은 기존의 출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 범위 자체는 그런데 세부 문항에서 최근에 어떤 새로운 출제 경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세부 문항 구성의 변화입니다. 문항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 추세예요. 기존에는 통계 문제 30점 같은 경우에는 한 3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 이렇게 세부 문항들이 주어졌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문항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 답을 잘 내릴 수 있어야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답을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앞뒤가 서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요 한 문항만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의 질문만이 아니고 여러 질문들이 복합적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문항 내용의 질적 변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순히 그냥 학습을 잘 외워서 암기해서 그 내용을 그냥 기술하면 되는 이런 식의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해와 사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에 기반해서 그 답안을 기술해야 하는 방향으로 점차 문항 내용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제가 말을 써놨는데 전반적인 답안 작성의 어떤 실질적인 난이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답을 쓰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그런 추세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조사 방법론 부문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범위가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역시 통계 부문과 같이 나의 판단, 사고, 이런 것들을 요하는 문항의 성격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출제 부문 대비해서 이제 범위가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죠. 어떤 얘기냐면 내내 나오는 그 부문들이 있었는데 이거 이외에 새로운 범위의 내용들이 서서히 조금씩 그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인과관계 유형 그리고 갱서베이, 뭐 CLT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시겠지만 이런 등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케이스 문제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런 유형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척도별로 이제 중심경향치를 판단하라든지 적합한 인과관계를 제시해 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가 조금 판단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의 성격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기타 쪽을 보면 통계 문제의 비중 확대, 계속적으로 이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문제 1, 문제 2 요게 30점이었고요. 문제 3번 요것도 통계 부문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합하면 70점의 배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 이제 기출 부문의 재출제 기조, 조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내 나오는 그런 부문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재출제되는 경향들이 최근에 와서 자주 관찰이 됐었는데,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똑같은 걸 물어보진 않고 그 부문에서 출제가 됐지만 조금씩 문제가 조금 더 정교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중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2022, 2018년에 출제됐었고요.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도 2021년, 2019년 출제되었었던 부문이고, 나머지 뭐 인과관계 요건이라든가 군집 분석, 척도에 관한 것들, 이것도 관연도 기출문제에 등장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향후의 대비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사실은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출제 범위, 말씀드린 대로 재출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관연도의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는 이런 노력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만 문제들이 나오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 새로운 출제 분야, 최근에 판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고급 통계 쪽에서 서서히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 이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문제의 난이도에서는 통계 분석 전반에 대한 단순히 이 그림 요걸 이해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전반적인 아주 요 저변에 깔린 기본적인 메커니즘, 따라서 이제 공식이나 여기에 작동되는 로직이나 상호 간의 연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는 관점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거냐라는 것 등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향의 학습, 이런 것들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이제 조사 방법론 부문은 평면적인 암기에서 이제 점차 실제적인 적용 예시라든지 이런 입체적인 이해를 요하는 쪽으로 문제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네 번째, 내가 직접 풀어보고 써보고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추가적인 사고를 하는 학습, 그 중요성이 점점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시답안의 간략한 포인트 위주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세부적인 예시답안의 내용들, 이거는 강의에 첨부되는 해설서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나는 여행자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해외여행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4가지 변수를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료 25개를 수집을 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를 했다. 요 결과에 대한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또 주어졌죠. 그게 표 1이고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가 표 2와 표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연령만 따로 띄어서 걔를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 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를 해서 표 4에 그 결과가 나와 있다. 그리고 동거 여부는 이제 더미 변수, 즉 동거 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물어보는 세부 문항들에 답해라 30점이다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표 1이 뭐고 표 2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그 결과들이 이제 쭉 주어지고 있습니다. 표 1,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입니다. 자, 동거 여부와 동거 여부, 그 자신과의 상관관계니까 상관계수가 1이겠죠. 연령과 연령, 이것도 1일 거고, 교육기관과 교육기관, 이것도 1일 겁니다. 나머지 여기에 표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들은, 나머지 부분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가 적혀 있을 거고, 괄호 안의 값은 뭐냐 라는 것은 그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확률, 즉 우리가 P-value라고 부르는 그 개념입니다. 표 2에는 분산 분석의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귀의 제곱합과 자유도가 비어 있네요. 평균 제곱이 나와 있고 F값 유의확률. 결국에 이 출제 의도는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뭔가 계산을 하라는 문제일 텐데, 결국에는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평균 제곱이 되는 그 로직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출제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아래는 이제 잔차에 대해서도 역시 제곱합, 자유도, 그리고 총계의 자유도가 주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유도를 암기하고 있어야 이 문제 전체에 대한 숫자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회귀계수라는 것이 이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종속변수가 시청의도이고요. 요것들이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 연령, 교육기간이죠. 결국에 동거 여부, 연령, 교육기간, 이것들이 각각 x1, x2, x3라는 독립변수고, 시청의도라는 것이 y라는 종속변수라서 이 독립변수가 y에 미치는 이 함수관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x가 여러 개인 다중회귀 분석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r제곱하고 수정된 r제곱이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문제로도 나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각각의 유의 확률, P-value죠.
그리고 공선성 통계량 해서 공차와 BIF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분석에 활용될까요? 다중공선성. 거기에 관련된 숫자들이죠.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데 관련된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p-value라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p-value와 알파 둘을 비교를 해서 과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는 분석 결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표 4에는 회귀계수가 나와 있기는 한데 표 3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 종속변수는 여전히 시청 의도인데 여기가 틀립니다. 즉 조금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동거 여부, 연령, 교육기간 이렇게 독립변수가 3개였는데 표 4는 지금 얘만 따로 여기서 빼가지고 종속변수와 단순회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의 유의 확률이 0.079라는 거 조금 이따 문제에서 보실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세부 문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조금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여기에 들어갈 값을 구해라. 단 계산 과정을 포함해라. 그리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 즉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R 스퀘어, 즉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부르는 이 값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수정된 R제곱값 이걸 확인하는 이유 이게 뭐냐 설명해라. 세 번째, 다중회귀 분석에서 이 개별 독립변수 계수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해라. and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 이거를 비교해서 그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라. 단 사용되는 계수값을 포함한다. 여기 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도 알파는 0.05 유의 수준, 그리고 사용되는 계수하고 유의 확률 이런 것들까지 다 명시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근거를 명확히 해가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3번 문항까지니까 이제 조금 더 이어집니다. 표 3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중공선성 유무를 진단하시오. 우리가 문제 살펴보면서 어디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보셨죠? 5번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 다중공선성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라는 거고, 6번째 다중회귀하고 단순회귀 요게 거기에서 독립변수의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제. 그리고 위에 사례에서 봤을 때 독립변수 연령의 검증 결과가 저렇게 봤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제시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봤었던 기역에서 미음까지의 값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평균 제곱이 되는 그 관계를
이용하라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계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역이었죠. 예, 이게 니은이고 디귿, 리을, 미음이었어요. 선형외기 분석의 제곱합을 SSR로 나타내고 잔차의 제곱합을 SSE로 나타내죠. 그리고 자유도는 이제 K인데, 그러니까 회기의 자유도는 이걸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N은 표본의 크기고 K는 독립변수의 수입니다. 그래서 회기의 자유도는 독립변수의 수, 즉 K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동거 여부, 연령, 교육기간 이것들이 독립변수였지 않습니까? 하나, 둘, 세 개죠. 따라서 K는 3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자유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디귿은 독립변수의 수 3개니까 3 금방 풀어봤고요. 두 번째, 잔차의 자유도는 n-k-1입니다. n은 25였고요. 여기에서 3을 빼고 또 하나를 빼면 21이 됩니다. 그게 리을의 답이고요. 미음의 답은 n-1이기 때문에 25에서 1을 빼면 24라는 게 산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디귿부터 미음까지는 구했습니다. 자, 구했다면 이제는 기역과 니은은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평균 제곱이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예. 따라서 기역은 SSR을 3으로 나눈 게 6.648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19.944. 니은도 역시 똑같이 SSE를 리을번에 리을이 지금 21이었으니까요. 자유도가 21로 나눠서 0.570이 되려면 SSE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계산하면 되죠. 11.970이 나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결정계수 R² R제곱 그 값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수정된 R제곱 값을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라. 첫 번째, R제곱 값의 의미. 이거는 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회기식이 자료에 적합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 정도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회기식이 그 자료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결국에 전체 분산에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그 비율이죠. 그렇게 도출을 하는 것이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수정된 R제곱 값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 x1, x2, x3 이렇게 이 독립변수들이 y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얘를 설명할 수 있는 x4, x5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R제곱 값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얘기죠. 독립변수가 추가되면 조금이라도 R제곱 값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많이 증가하면 모르겠는데 요만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변수가 추가가 되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수정된 R제곱이 들어왔던 겁니다. 즉 R제곱을 독립변수의 수하고 표본의 크기로 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추가되는 독립변수들이 있긴 한데 얘들의 설명력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R제곱은 조금이라도 증가를 하겠지만 이 수정된 R제곱 얘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연구자는 이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게 부적절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수정된 R제곱 것을 확인하는 이유다 라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개별 독립변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라. 유의수준 알파 0.05 사용되는 계수와 유의 확률은 명시해라.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도 비교해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단 그 사용되는 계수값을 포함해서 나열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별 독립변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P밸류와 알파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P밸류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수준입니다.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개별 독립변수 계수의 P밸류 값하고 알파 0.05하고 비교를 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라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거 여부는 P밸류를 보면 문제에서 보시면 0.001이에요. 알파는 0.05니까 얘가 작죠. 따라서 유의합니다.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령은 P밸류가 0.238이에요. 그러면 0.05와 비교하면 얘가 큽니다. 따라서 이게 성립이 안 되죠. 통계적으로 유의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 5%에서 비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기간 P밸류 0.006이니까 알파 0.05보다 작죠. 따라서 이 변수도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의 결론은 연령만 지금 비유의한 겁니다. 자,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디에서 볼까요? 표준화 계수의 절대값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표 3을 보시면 거기 회귀계수에 나타난 표준화 계수 베타 값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영향력이 가장 큰 거죠. 따라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동거 여부가 제일 크죠. 마이너스 0.510이라서 세 변수의 표준화 계수 베타 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절대값이 큽니다. 교육기간이 그 다음이고요. 마이너스 0.476. 그 다음이 연령 0.196이 가장 상대적인 영향력이 작습니다. 추가로 각 변수에 대한 가설 설정을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동거 여부, 연령, 교육기간, 이 독립변수들이죠. 이 계수를 각각의
베타 1, 베타 2, 베타 3. 예. 이런 형태가 되겠죠.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 예. 요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x 앞에 붙은 독립변수 계수들.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동거 여부가 얘겠죠. 동거 여부를 베타 1이라고 우리는 하기로 했죠. 연령 베타 2, 교육기간 베타 3. 이렇게 베타 1, 베타 2, 베타 3. 즉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귀무가설은 뭐겠습니까? 얘의 기울기가 0이다. 즉 동거 여부 변수가 시청 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같다,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립가설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 입장이죠. 그렇게 귀무와 대립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무가설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베타 1이 0이다. 연령 베타 2가 0이고 연령 변수가 시청 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교육기간도 마찬가지겠죠. 베타 3는 0이다. 교육기간 변수가 시청 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립가설은 이들과는 반대의 입장이겠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베타 1은 0이 아니다. 베타 2는 0이 아니다. 베타 3는 0이 아니다. 그리고 유용하다, 유용하다, 유용하다. 예, 이런 입장이겠죠. 예, 이제 표 3을 토대로 다중공선성 유무를 진단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다중공선성은 앞서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공선성 통계량 표 3에 거기에 나타난 공차와 BIF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자, 공차는 한 독립변수의 분산이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정도예요. 그리고 얘는 다중공선성과 반대 방향입니다. 즉 얘가 작을수록 다중공선성이 높습니다.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이고요. BIF라는 것은 요 공차의 역수값이죠. 따라서 요 방향이 이제는 얘가 클수록 다중공선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차 쪽을 살펴보시면 문제에서 동거 여부가 0.951, 연령은 0.717, 교육기간은 0.727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다중공선성이 가장 높을까요? 공차니까 이 숫자가 작은, 공차의 숫자가 가장 작은 게 가장 높겠죠. 그래서 연령이 되는 거죠. 연령이 0.717로 가장 작죠. 숫자가, 공차가. 연령의 다중공선성이 가장 큰데 이 공선성이 크긴 한데 공차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 최소값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0.7이면.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BIF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죠. 동거 여부가 1.052 보시면 연령이 1.395, 교육기간이 1.376이에요. 어떤 게 다중공선성이 가장 높은 변수일까요? 숫자가 제일 큰 게 다중공선성이 제일 높겠죠. 예, 그러면 역시 공차에서 우리가 봤던 결과와 같이 연령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진단 결과는 공차에 의한 진단 결과하고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다섯 번째는
다중호선성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은 경우가 뭐냐?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이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x1, x2, x3 이걸 가지고 회귀 분석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 회귀 분석의 목적이 만약에 어떤 변수의 영향력이 제일 크고 어떤 변수의 설명력이 어떻고 각 이 변수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 전반적인 함수관계, 즉 앞에 그 나왔던 회귀계수들 추정의 문제죠.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회귀계수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다중공선성으로 얽히게 되면 이 회귀계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영향력이나 상대적인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귀 분석의 목적이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라면 설명드린 것처럼 다중공선성에 유의해야 되지만 그냥 이 독립 변수들이 모여서 종속 변수 값이 얼마냐라고 다중회귀식을 발견해서 종속 변수 값을 예측하는데 유일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다중공선성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 이렇게 기술을 해드렸고요. 예, 이제 1번 문제의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다중 회귀 분석하고 단순 회귀 분석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독립 변수의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두 가지 얘기해라.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 봤을 때 연령의 검증 결과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난 이유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즉 단순과 다중이. 자, 단순 회귀는 단독으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x가 y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그런데 다중 회귀는 여러 독립 변수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요. 우리가 금방 봤듯이 이렇게 독립 변수 3개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즉 x2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한 모델 속에서 분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독립 변수끼리 서로 상관관계로 얽히는 거 그게 뭐죠? 다중공선성입니다. 그 독립 변수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른 독립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을 갖는 경우.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여러 독립 변수들이 이렇게 동시에 고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 변수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희석되거나 분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냥 상관관계로 얽혀있는 것을 넘어서서 조절 효과를 발휘한다든지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런 것들까지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연령의 검증 결과는 그러면 왜 다르게 나타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의 유의 확률 보면 걔만 혼자 딱 띄어서 했을 때는 유의 확률이 0.079였어요. 얘는 좀 작을수록 유의한 거죠. 유의 확률 p-밸류니까.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른 변수들하고 섞여서 해봤더니 0.238이에요. 좀 커졌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보다 비유의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 확인을 해보니 앞서서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표 1에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을 해보면 연령하고 교육기간 간에 아주 높은 마이너스 0.501이라는 상관계수를 갖고 더구나 플러스 그것이
P밸류가 0.011이기 때문에 알파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유의한 상관관계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연령과 교육기간이라는 얘들끼리 서로 얽힌 거예요. 상관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따로 빼서 단순회귀 분석을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 속에 섞여 들어가면 비유의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이거다라고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은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2번. 만나식품이 연령별로 라면 브랜드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대요. 소비자는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 1, 이게 표 1이죠. 이렇게 교차 분석표를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건데, 연령과 라면 브랜드에 대한 교차 분석표 보면 A라면, B라면, C라면 이렇게 얘들이 라면 브랜드고, 여기는 연령대가 이렇게 셋이 있죠. 10대, 2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수치는 조사한 숫자란 얘기예요. 즉 관측 빈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차 분석표, 이것을 바탕으로 통계적 검증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령과 라면 브랜드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네요.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한 귀무와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계산 과정을 포함시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문항은 카이제곱 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이걸 참조로 해서 자유도 계산하고 이 표를 이용해서 카이제곱 임계치를 제시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2에서 계산된 카이제곱 통계량하고 표 2를 참조를 해서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가설의 검증 결과, 기각 여부, 그 근거 등등등 이런 거 설명을 하고 플러스 마케팅 관점에서 전략적 시사점, 이거를 제시를 해라 라는 거죠.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는데 계산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예,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제 설정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답안 보시겠습니다.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에서 얘들은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이 범주형 변수하고 이 범주형 변수, 즉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죠. 얘들 간에 과연 얘들이 서로 독립적이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은. 따라서 귀무가설은 뭐가 없다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죠. 즉 연령과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는 독립적이다. 즉 연관성이 없다.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반대로 하면 될 거고요. 연령과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는 독립적이지 않다. 연관성이 있다.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는.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카이제곱 통계량 구해보겠습니다.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대 빈도를 먼저 구해야겠죠. 예, 기대 빈도. 자, 그래서 열의 빈도 합계 곱하기 행의 빈도 합계를 전체 빈도로 나누면 되는 거죠. 기대 빈도는. 따라서 여기 A라면의 10대, B라면의 10대, 여기 해당하는 이 각 셀들은 관측 빈도와는 관계없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다만 이 행과 열의 합계값들, 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기존의 값들을. 따라서 A라면 10대라는 이 셀에 대한 기대 빈도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120 곱하기 100을 300으로 나누면 되겠죠. 내려와서 20대는요. 120하고 이제는 여기죠. 곱하기 100 나누기 300. 가만히 보니 이들이 다 100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똑같은 공식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되겠죠. 그 똑같은 숫자들이. 자, B라면을 보면 첫 번째 셀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라면에 대한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것은 110 곱하기 100을 300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 내려오면요. 얘도 역시 110 곱하기 100을 300으로 나누면 되고 따라서 얘도 똑같습니다. 예, 숫자들이. C라면은 70 곱하기 100을 300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것들이 또 내려오면서 여기 70 그대로 고정이고 100, 100, 100 이렇게 내려오니까 숫자들이 다 똑같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계산 결과를 보시게 되면 기대 빈도의 계산 결과 40, 40, 40이 나오고요. 36.6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카이제곱 통계량이 계산 과정을 포함을 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구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36.667 로 이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로 맞추고 이것도 역시 23.33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3.333으로 맞추고 예, 아래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대 빈도가 구해졌습니다. 관측 빈도는 문제에서 아예 주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예. 관측 빈도 마이너스 기대 빈도 제곱, 그걸 기대 빈도로 나누죠. 그걸 모든 셀에 대해서 다 합하면 그게 카이제곱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관측 빈도 구해놨고요. 기대 빈도 구해놨고요. 그 각각의 셀들을 서로 매칭을 시키면서 관측 빈도 50 마이너스 기대 빈도 40 제곱 기대 빈도로 나누고 40으로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쭉 모든 셀에 대해서 20 마이너스 23.333의 제곱을 23.333으로 나누는 마지막 셀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더하게 되면 20.584가 나오고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요. 20.584니까 5가 안 되죠. 따라서 20.58이 되는 거죠. 답이. 자, 그 다음에는 자유도하고 임계치, 예,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행의 수 마이너스 열의 수예요.
그런데 브랜드도 3개였고 연령도 3개였습니다. 따라서 3-1 곱하기 3-1이 될 거고,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자유도는 4가 되겠네요. 여기 4가 되겠죠. 그 자유도와 임계치를 이제 구하려면 그 자유도와 알파가 만나는 곳이 임계치죠. 그런데 임계치는 자유도 4하고 문항 4에 보면 유의 수준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0.05. 그걸 이용해서 카이 제곱 0.05. 그럼 얘들 둘이 만나는 곳은 여기죠. 따라서 9.49가 임계치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가설 검증 결과를 설명해라. 그리고 마케팅 관점에서 전략적인 시사점 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가설 검증은 우리가 카이 제곱 통이랑 20.58, 임계치 9.49예요. 그러면 이게 카이 제곱 분포에서 임계치가 뭐 2좀 있다고 할까요? 이게 9.49면 카이 제곱 통계랑 20.58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도에 뭐 좀 꽤 떨어져서 있겠죠. 결국에는 규모가설의 기강력에 위치하는 거죠. 검증 통계량이. 따라서 얘가 임계치보다 커서 검증 통계량이 기강력에 위치한다. 유의 수준 5%에서 규모가설은 기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연령과 라면 브랜드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적인 시사점이에요. 자, 전략적 시사점.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의 차이가 있다는 검증 결과가 도출이 됐죠. 그러면 결국에 각 연령별로 라면 브랜드 선호하는 거하고 지금 검증된 사실 플러스 그 연령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그 문제에서 주어졌던 애초의 관측 빈도인데요. A라면 보시면 10대에서 최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라면은 여기 30대 최선호예요. 그리고 A라면과 B라면은 20대에서도 C라면 대비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결국에 각 브랜드별로 어떤 선호층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겠죠. 사실 전략적 시사점은 여기에 의한 결과로는 이 정도밖에 도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카이 제곱 독립성 검증이라는 거는 이 연령에 따라서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 요게 차이가 있다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만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당 연령대의 특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파악을 해야겠죠. 보다 정밀한 조사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술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각 연령대별 선호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주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각각의 이 연령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어떻고 활용하는 정보 채널은 어떤 게 있느냐 등등등을 상세적으로 파악을 해서 또 이 과정에서 또 적합한 통계 분석 기법들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예, 요인 분석이라든지 군집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다 더 세밀한 그 최적합한 포지셔닝 전략 이런 것들 등 마케팅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기술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로써 통계 문제는 우리가 다 봤고요. 이제 10점짜리 문제들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K유통이 20명의 소비자한테 쇼핑에 대한 태도, 의견, 이런 데이터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라. 1번, 계층적 군집파와 비계층적 군집파. 개념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요 계층적 군집파의 한계점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세 번째, 계층적 군집파를 한다면 처음 만들어지는 군집의 수 몇 개고 최종 몇 단계까지의 군집파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걸 제시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층적 군집파하고 비계층적 군집파. 계층적 군집파는 처음 각 대상이 독립군집으로 출발합니다. 예, 어떤 특성 면에서 이렇게 군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 간에 이제 거리를 재죠.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어느 두 대상이 군집을 이루기 시작해서 가까운 군집들끼리 계속적으로 군집화가 된다. 이렇게 합해서 하나, 이렇게 합해서 군집화, 이렇게 합해서 군집화, 또 이렇게 합해서 군집화,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애초에는 군집이 6개였지만 점차 감소하겠죠. 계속적으로 군집수는. 그럴 때 얘랑 가깝네 마네 이런 것들을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데, 그 거리 계산의 방식에 따라서 단일 결합, 완전 결합, 평균 결합, 와드법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계층적 군집파인데, 여기는 사전에 정해진 군집의 숫자에 따라서 대상들이 군집들의 할당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개만 하겠다, 군집을. 그러면 군집 씨앗, 군집 시드 값들이죠.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주변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서로 데이터들을 군집화 시키는 거죠. 결국에 이 대상들이 각각의 군집에 할당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K평균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계층적 군집파의 한계점 두 가지. 이거는 대상이 일단 어느 군집에 소속되면 이동 불가해요. 다른 군집으로. 예,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이렇게 군집화가 되고 이렇게 또 군집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외값, 즉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즉 굉장히 큰 값이나 굉장히 작은 값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반드시 어느 군집에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이상값이 있어요. 그래도 얘랑 군집, 얘랑 군집, 얘랑 군집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얘가 반드시 어느 군집에 속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게 한계점입니다. 자, 세 번째, 계층적 군집화 할 때 처음 만들어지는 군집수, 요 사례에서 자, 각 소비자 데이터가 하나의 군집이 됩니다. 그래서 20개 군집이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20개 군집을 이제 계속 군집화를 시킬 텐데, 계층적 군집화를 한다면 최종 단계까지의 군집화 단계 수는 20-1 하니까 19단계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군집으로 군집화되는 단계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군집, 요렇게 군집,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요렇게 군집.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한국 여행사에서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패턴이 변화했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고 설문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했을 때 설문 항목의 일부예요. 자, 귀하의 해외여행 빈도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1년에 한 번 이하, 2, 1년에 2에서 3회, 3, 1년에 4에서 5회, 4, 1년에 6회 이상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자,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한 척도의 4가지 유형, 즉 명목, 서열, 등간 이런 거 설명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설문 항목에서 사용된 척도가 무엇인지 설명해라. 세 번째, 위 설문 항목의 바람직한 중심 경향치를 제시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척도의 4가지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명목 척도, 대상을 그냥 상호 배타적 범주로 분류를 하고 여기에 1, 여기에 2 이렇게 임의적으로 숫자를 부여한 거죠. 얘들은 계량적 의미가 없죠. 사칙연산의 가감승제 성립하지 않고요. 예시로 따지면 성별입니다. 남자 1, 여자 2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서열척도, 이거는 명목척도의 속성에 어떤 순서, 즉 서열성이 추가된 거죠. 예, 그래서 서열로 나타낸 거고, 다만 요 숫자 간 차이는 절대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얘도 역시 사칙연산의 가감승제가 성립하지가 않고, 예시는 이제 성적 순서 같은 거죠. 1등, 2등, 3등. 이 숫자들이 순서의 정보는 있는데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요 간격이. 자, 세 번째, 등간 척도. 대상들 간의 순서 플러스 거리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등간격의 특성을 요 레벨에서는 갖습니다. 사칙연산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성립을 하고요. 다만 절대 0점이 존재하지가 않죠. 가장 알기 쉬운 예시가 온도입니다. 예. 0도, 1도, 2도, 3도. 예. 이렇게 등간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온도가 0이라고 해서 온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번째 비율 척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들. 추가적으로 비율의 정보를 갖는 거고, 사칙연산의 가감승제가 모두 성립하고 절대 0점이 존재한다. 예시가 소득,
소득이 제로라는 거는 정말로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설문 항목에 사용된 척도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빈도를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이렇게 해서 이 설문 문항들이 1, 2, 3, 4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만약에 나중에 코딩을 뭐 그대로 1, 2, 3, 4 이렇게 한다면 이 상호 배타적인 범주를 구분한, 그리고 임의적인 숫자가 부여된 그런 명목 척도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각각의 응답대 안에 이 숫자가 단순히 범주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의 빈도 측면에서 서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그 대신 응답들 간의 차이가 등간성을 갖지는 않죠. 자, 1, 2, 3, 4 여기 보시면 3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얘가 해외여행 빈도가 얘보다 높은 순서의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해외여행 빈도가 더 높은 거죠. 자, 이런 서열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열 척도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바람직한 중심 경향치. 이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사용 가능한 중심 경향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목 척도의 경우에는 최빈수, 서열 척도의 경우에는 최빈수와 중위수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 보면 분석 목적이나 분석에서의 활용 형태 등에 따라서 그 어떤 이슈가 있냐면 가장 많은 여행 빈도가 어떤 거냐라는 게 분석 목적이라 하면 그때는 최빈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여행의 빈도를 가지고 어떤 서열적인 데이터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서열 척도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분석 목적이나 분석에서의 활용 형태 등에 따라서 그러면 서열 척도의 경우에는 최빈수, 중위수 가능하고 명목은 최빈수가 가능하니까 가장 많은 최빈수 또는 어떤 서열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의 분포에 대한 중심 경향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위수, 이렇게 최빈수하고 중위수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미국의 대기업 종업원들에 대한 연구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비화합적인 성격의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한대요. 또 그 이유가 비화합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연봉 협상 때 자기 몸값을 협상하는데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얻게 된 인과관계 조사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첫 번째, 인과관계의 요건 3가지. 두 번째, 인과관계의 종류 3가지. 그리고 위 사례와 가장 가까운 인과관계가 뭐냐라는 것을 제시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인과관계의 요건 3가지입니다. 연관성, 동반 발생, 공동 변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변수하고 이 변수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겁니다.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한 변수가 이렇게 변하면 다른 변수도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관성은 이제 상관관계로 검증하겠죠. 두 번째는 시간적 순서예요. 만약에 x가 y의 원인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얘가 얘의 선행에서 나타나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가능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 즉 외생변수 통제, 허위관계 배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외생변수란 무엇입니까? 결과변수로 설정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연구자가 실험 설계에서 원인 변수로는 설정하지 않은 변수예요. 즉 x하고 y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끼어드는 z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 z가 통제된 상태에서 끼어들지 않고 통제된 경우에 y의 변화는 순수하게 x에 의해서 변수 y가 변해야 된다라는 게 다른 가능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요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과관계의 종류 세 가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 종류, 단순한 인과관계. 예, 요거죠. 그냥 요렇게 되는 거.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광고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브랜드 태도가 호의적이다라는 요런 관계들. 두 번째는 연속적인 인과관계.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그 변수가 다시 다른 변수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 태도가 호의적, 브랜드 태도가 호의적이 되고 구매 의도는 높아지고. 자, 세 번째는 구조적 인과관계인데 한 변수가 제3의 변수의 맥에 의해서 다른 변수의 영향. 예. 광고 태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게 광고 태도가 브랜드 태도 호의적으로 변하게 하고 구매 의도가 높아지고, 예, 요런 관계 제3의 변수의 맥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즉 광고 태도가 그냥 직접적으로 구매 의도하고 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예, 요런 게 이제 구조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뭐 비화합적인 성격, 뭐 높은 연봉,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인과관계에 가까우냐? 연속적 인과관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화합적 성격이 보다 강한 협상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높은 연봉,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갱서베이와 CLT 조사 방법의 개념 각각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라 라는 겁니다.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예. 자, 개념. 갱서베이는 어떤 겁니까? 다수의 조사 대상자들을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에 오도록 한다. 그래서 동시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동의하에 특정 장소에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애플, 예, 아주 충성 고객층들 같은 예시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CLT는 조사 대상자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거기서 임시적인 조사 자리 마련,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선물이나 현금 등등 보상하면서 협조 요청해서 조사하는 거. 예,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 연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개념을 알아봤으니 장단점 보시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입니다. 갱서베이의 장점, 예, 아주 높은 협조성이 동반이 되겠죠. 따라서
높은 질의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CLT에 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사가 가능하고, 네 번째, 소비자 반응, 신제품의 적정 가격, 이런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의 외부 유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고요. 다만 단점은 넓은 지역의 다양한 응답자 특성을 고루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즉 대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조사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가의 조사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CLT의 장점입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한 내용으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응답자를 붙들고 긴 시간을 요구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조사 대상자가 이제 한번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설문지 수정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4년 기출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유용하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